2024년 두 번째 포럼인 오늘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 포항가속기 연구소란 주제로 강흥식 포항가속기 연구소 소장님의 강연 후 같은 주제로 종합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포항가속기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여 세계 최고의 방사광 연구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강흥식 포항가속기 연구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제 이력을 소개해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991년에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포항 방산가속기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항에 내려왔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포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포항에 이제 자랑거리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포항제철하고 그리고 과미기하고 세 번째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포항가속기 연구소가 포항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속기 연구소를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발표 순서 이렇게 할 거고요. 보시는 사진이 저희 연구소 전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멀리 이제 포항항이 보이고요. 포항제철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포항공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포항공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전체 인원이 230명이고요. 운영비를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50억, 올해 예산이 650억, 꽤 큰 돈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의 역할이나 그리고 성과가 충분히 이제 그 돈에 맞는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께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자리가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근데 단언컨대 그런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포항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두 개의 가속기가 있어요. 이게 포항 방산가속기 3세대 방산가속기고 4세대 방산가속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두 개의 거대한 과학 장치를 갖다가 운영하는 연구소는 전 세계에 5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소예요. 3세대 포항가속기 연구소는 3세대와 4세대 방산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거대 과학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세대 방산가속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3세대 방산가속기는 태양빛의 100억 배의 밝기의 빛을 갖다가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연구에 활용하고 있고요. 4세대 방산가속기는 세계에서 가장 밝은 빛을 달성을 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항상 외국에 있는 분들이나 국내 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산가속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방산가속기는 그 방사란 말이 있잖아요. 방사광, 광이 이제 빛이잖아요. 방사란 뜻은 이제 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퍼지는 빛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빛이 만들어지냐면, 가장 가벼운 입자인 전자에 에너지를 올려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빔이 저장링에 입사돼서 한 바퀴 돌게 만드는데, 한 바퀴가 아니라 계속 돌게 만드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자빔이 방향을 바꿀 때 빛이 나와요. 이걸 방사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퍼지는 빛. 그래서 방사광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빔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빛을 이용해서 연구자들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1947년에 이제 이 당시는 입자 물리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였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요. 이건 제너럴 일렉트릭 G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방사능을 관측했고, 이어서 91년서부터 65년 사이에 입자물리 연구하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방사광을 이용해서 연구에 활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방사광의 세기를 갖다 높이는 게 이제 추진돼서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 오로지 방사광을 이용하는 연구에 필요한 그런 장치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이게 세컨 제너레이션이고요. 그리고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지금 포항에 있는 겁니다.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2세대보다 거의 한 1억 배 이상 밝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밝기가 좀 높아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뭐 퀴즈 비슷하게 이제 쉬운 것도 이제 할 건데요. 이게 첫 번째 퀴즈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 순서 중 가장 첫째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빛입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하죠. 모든 일을 할 때 빛이 있어야만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빛은 인류가 과학을 이해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핵심적 도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다 파괴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요구되는 세상에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는 다 완벽히 됐다고 보고,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단백질, 분자, 심지어 원자까지도 봐야만 되는 세상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거는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죠? 안 배우셨나요? 빛은 파다, 웨이브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웨이브 하면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걸리는 때 그 길이를 갖다가 파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빛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쓰이는 1GHz 마이크로웨이브도 빛이에요. 그리고 KBS 제1FM의 93.1MHz 우리 많이 듣잖아요. 저것도 빛이에요. 근데 파장이 3m 정도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쓰는 그 고주파는 파장이 0.3m. 그런데 더 작은 물질을 보려고 하면 빛의 파장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를 보자고요. 이게 원자의 모양인데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원자는 크기가 10^-10승메타예요. 여기 이제 10^-10승메타는 얼마나 작은 건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작은데 원자핵은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 크기만큼 작아요. 희한하죠, 그죠? 여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게 이제 하나의 원자가 되는데 이따 더 설명드릴 건데, 근데 X선의 파장이 이 원자 크기만 해요. 그래서 원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X선을 이제 방사광 가속기는 여기 적외선서부터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X선 파장의 빛을 만드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도 볼 수 있고, 단백질도 볼 수 있고, 분자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원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볼 수 있는 게 DNA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NA의 주성분인 탄소와 수소도 볼 수 있어요. 10나노미터, 1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원자 얘기 다시 할게요. 원자는 원자핵과 제가 원자핵 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가 이렇게 큰 반면에 원자핵은 10만 분의 만큼 작아요. 아주 여기 가운데 집중되어 있고요. 전자들이 이 주변을 갖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크기는 10^-10승메타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요 숫자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1000은 10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10억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나노미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크기는 0.1 나노미터가 돼요. 이 원자의 크기는. 근데 X선의 파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의 크기 정도예요.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요. 단백질이 모여서, 단백질이 이제 결합된 게 생명체가 되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단백질 이상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이 재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의 이상의 원인을 찾는 데에도 방사능가속기가 활용되고 있어요. X선이 발견한 사람이 렌트겐인 거 아시죠? 1895년에 X선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최초의 가속기예요.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할 때 쓴 장치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가속기인데, 이 필라멘트를 갖다가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전자를 가속해서 텅스텐에다 때리니까 이상한 빛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X선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름을 지었고, 이게 뭐냐면 최초로 X선을 이용해서 촬영한 X선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이게 누구 손 사진인 줄 아세요? 렌트겐의 부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렌트겐의 부인이 이 사진을 보고서 완전히 놀랬죠. 그 당시만 해도 뼈를 본다는 거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다시는 렌트겐의 연구실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여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관측된 이후에, 발견된 이후에 광범위하게 엑스레이 사진이 퍼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1838년에 그 당시가 이제 카메라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였기 때문에 카메라의 노출 시간이 얼마나 요구됐냐면 10분이 요구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이 최초의 인물 사진인데, 파리의 가장 번화가를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10분 동안 노출을 했겠죠. 근데 가장 번화가인데 마차가 안 보이죠, 도로에. 이거 이해되시죠? 왜 마차가 안 보일까요? 마차가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노출을 10분 동안 해야지 찍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은 다 찍히는데, 건물하고 나무는 다 찍히는데 마차가 하나도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하나도 안 찍혔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찍혔네요. 구두를 이제 닦고 있는 어느 신사가 찍혔는데,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했을 것 같아요. 10분 동안 꼼짝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게 1838년이고요. 그 뒤 1878년, 40년 뒤에 사람들이 말이 달릴 때 다리가 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아시죠? 미국에. 그 대학 창립자인 딜런트 스탠포드가 내기를 걸었어요. 이걸 갖다 증명하는 사람한테 25,000달러 주겠다고요. 그 당시 돈으로 25,000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지금 저걸 내기를 걸었는데,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라는 사람이 카메라 셔터 스피드를 갖다가 2000초, 1초에 2000번 이제 셔터를 갖다가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이걸 찍었어요. 보니까 진짜 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돈을 받았고요. 25,000달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점점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짧은 시간. 방산가속기는 초고속 카메라인데 X선 카메라예요. 아까 X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꿀벌들이 날개를 갖다 초당 230번 펄럭이는데요. 꿀벌의 날개짓을 촬영을 갖다 한 게 이 사진인데, 사실 이거는 1초에 1000번 셔틀을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찍히죠. 근데 제대로 찍으려고 하면 3000번, 초당 3000번 셔틀을 갖다 해야만이 제대로 꿀벌이 펄럭이는 걸 찍을 수 있거든요. 방사능가속기는 초고속 액션 카메라인데 셔터 스피드가 100피코세컨드, 또 이상한 숫자 나왔죠. 피코세컨드.
피코세컨드는 10^-12승이에요. 그러니까 1ms는 1000분의 1초, 1마이크로세컨드는 100만 분의 1초고요. 1나노세컨드는 10억분의 1초, 1피코세컨드는 몰라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2 저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이제 축인데, 방산가속기는 셔터가 오픈되는 시간이 100피코세컨드예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만 탁 이제 셔터가 오픈되니까 굉장히 빠른 자연현상을 찍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 달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산가속기는 초고속 액션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은 가속기가 많이 있어요. 보람관 TV도 가속기예요. 이제 보람관 TV 요새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 이제 LCD, LED 이제 TV를 쓰잖아요. 그다음에 병원의 엑스레이도 저거 가속기예요. 병원의 엑스레이 아까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전자를 갖다 발생시켜서 통센 타겟에 때리면 이제 액성이 나와요. 이걸로 찍는 거예요. 그다음에 암치료용 리나도 이거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리나의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암치료용 선형 가속기 보급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가속해서 액선을 발생시켜서 암치료를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 차이가 있는데 빔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요. 병원에 쓰는 엑스레이는 50에서 150 킬로볼트. 또 이제 이것도 설명드려야겠죠. 킬로볼트는 1000볼트, 메가볼트는 100만 볼트. 공이 6개고요. 기가볼트는 1억 볼트. 공이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치용 가속기는 6메가볼트 정도 에너지가 돼요. 그럼 방산가속기를 병원 엑스레이하고 비교하면 병원 엑스레이는 에너지가 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산가속기는 빔 에너지가 원제부에서 10G입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크기가 병원 엑스레이보다 10만 배 커요. 그러니까 그 시설의 규모가 병원 엑스레이보다 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빔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장치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치 규모로 보면 엑스레이보다 이 방산가속기가 거의 이 정도 크다고 보면 돼요. 10만 배 크다고. 그럼 그렇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X선의 밝기가 병원 엑스레이보다 1억 배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밝은 엑스레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저희 연구소 소개, 아까는 방산가속기가 지금까지는 방산가속기가 뭔지 설명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대한민국 과학을 밝히는 빛을 만드는 연구소예요. 저희 사이언스 파워하우스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파워하우스가 뭐냐면 발전소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잖아요. 저희 연구소는 발전소에서의 전기와 유사하게 X선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자들한테 제공해서 연구를 갖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연구소로 보시면 돼요. 연간 6천여 명의 연구자가 방문하고 있고요. 2천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SCI 논문이 매년 600여 편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68년에 포스코가 설립됐잖아요. 68년 맞죠, 그죠? 그리고 86년에 포항공대가 설립됐고, 88년에 저희 연구소가 설립됐는데, 김옥일 초대 학장님이 아주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포항공대가 그 입시 커트라인을 갖다가 서울대의 그 특정 학과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수준을 갖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일회 입시 학생들의 그 수준이 그 약속을 이제 달성한 거예요. 김옥일 학장님이 말씀하신 그 커트라인에 넘게 신입생들이 모집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놀라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건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장님이 방산가속기를 갖다 지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회장님한테. 회장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친히
일본을 가셔서 가속기가 뭔지를 갖다 이제 둘러보시고 아 이거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방산 가속기를 갖다 오케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말. 그래서 88년에 가속기가 연구소가 설립되고 포항 방산 가속기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 당시 900억의 포스코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로부터 600억 더 추가로 받아서 1,500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9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건설 완료하고 이듬해 95년에 유저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저 1,5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게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조였어요. 20조 예산을 쓰는 나라에서 1,500억이나 되는 그 연구 시설 사업을 한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 따지면 한 0.75%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00조거든요. 0.75% 하면 한 4조 5천억짜리 이제 연구 장비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에 누군가 그 정도의 사업을 갖다 하겠다고 하면 아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갖다가 그런 연구장치에 쓰냐고 얘기할 거고 GTX 공사하는 거가 한 6조 들거든요. 그거로 생각하면 이 방산 그 당시에 저렇게 큰 투자를 했다는 거는 엄청난 이제 결단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 방산 3세 방산 가속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전자빔을 갖다가 3잽으로 가속하는 선형 가속기하고 전자빔을 저장하는 저장리이 있고요. 이렇게 이 저장리에서 전자가 돌면서 진행 방향의 적선 방향으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빔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빔 라인은 36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빔이 방향을 바꿀 때 이제 빛이 나오고요. 이거보다 좀 더 어드밴스된 게 이제 언듈레이터라는 이제 자석인데 언듈레이터 자석을 통과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갖다 계속 하게 되니까 빛이 계속 나오게 돼서 그것이 빛이 중첩돼 가지고 빛이 세기가 이렇게 한 번 꺾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9,300억이에요. 엄청나죠? 돈 많이 썼어요,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의 통계를 보면 대학이 한 77% 쓰고 있고요. 산업체가 한 10%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2차 전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에 이제 활용도가 많이 높고요. 현재 빔 라인이 36개가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연구를 갖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이런 36개 실험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거가 엄청난 이제 연구 시설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산가속기는 이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고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배터리 에너지 연구, 미래 반도체 설계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단백질 얘기를 했잖아요. 단백질 구조 분석에 이제 방산가속기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에 방산가속기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가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이 됐는데 그 누적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 아직까지도 단백질의 5%만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이오 쪽의 연구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중화 항체 개발에도 이제 성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도 이제 성과를 내서 이게 태양전지의 그 효율을 갖다가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연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세계 최고 성능으로 알고 있고요. 25.8%의 효율을 갖다 달성했고 반도체 연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삼성전자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자랑하는 그 데이터인데 95년에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이게 좀 중첩됐는데
이게 에스샤의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 결과를 갖다가 논문을 발표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한 600여 편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을 갖다가 이 결과가 이제 좋으면 아주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저널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겠죠. 그 유명한 저널 중에 대표적인 게 네이처, 그다음에 셀, 사이언스 이런 논문이에요. 저널이에요. 이 저널에 논문 하나 투고하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라니까요. 여기 논문 발표하면 아마 교수 자리도 그냥 많이 이제 열려 있고요. 그만큼 연구자들이 이런 그 아주 이제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연구 성과를 갖다 발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데이터로 발표한 그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96년에는 한 2.5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증가해서 12.7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어떤 그 연구자는 이런 논문에도 저널에 발표를 하고 요 12.3보다 낮은 논문에도 많이 발표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달성한 게 12.7이라는 거예요. 600여 편의 평균 그 임팩트 팩터가. 근데 비교 데이터로 우리나라 국가 R&D 사업의 논문의 평균 임팩트 팩터는 3.9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근데 방산가속기 이용하니까 12.7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55 예산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데이터를 보면. 특별히 저희가 이제 4세대 방산가속기를 2011년에 추진을 해가지고요. 이 사업을 할 때 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님도 상당히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엑선 자유전자 레이저를 이제 구축을 갖다 하게 됐는데, 총 사업비는 4천억이 투입됐고요. 그래서 2016년에 시운전 완료하고 2017년에 이제 서비스 시작했는데, 이 전체 길이가 1.1km예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설이 엄청나게 이제 그 거대한데, 그 예산도 많이 투입됐지만 이 장치에서 만들어내는 빛의 세기가 3세대보다 100억 배 밝아요. 아까 3세대 방산가속 있잖아요. 그 이유는 빔 에너지가 10기가일렉트론볼트예요. 3세대보다 거의 3배 이상 높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는 장치인 이 언듈레이터가 길이가 3세대의 50배나 돼요. 3세대에 있는 그 언듈레이터 그 자석은 길이가 한 2m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0m나 돼요. 이 100m 길이의 이 언듈레이터를 통과해서 전자빔이 빛으로 이제 빛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이 길이가 그 100m나 길어서 이 빛이 이제 중첩되는 게 더 많아져 가지고 그 빛의 세기가 3세대보다 100억 배 밝은 그런 높은 이제 엑스레이 소스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거는 레이저예요. 그 레이저 아시잖아요. 이게 레이저잖아요. 레이저는 빛이 이제 굉장히 직진성이 좋아요. 그리고 빛의 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빛이 만들어지는 거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 100m 길이 언듈레이터에 따라서 전자빔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빛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보여주는데, 저 빛이 이제 3세대 방산가속기보다 훨씬 이제 밝다는 거고, 저희가 달성한 빛의 세기가 이거예요. 근데 저희랑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주로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4세대 방산가속기의 빛의 세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머물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4세대 방산가속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길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1.1km고, 우리나라에 있는 단일 건물 중에서 가장 길어요. 나중에 투어할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100m 길이의 그 언듈레이터 자석이고요. 그다음에 빔을 갖다가 10제곱까지 가속하는 이제 선형 가속기가 있고, 요게 이제 엑스레이 빔이에요.
레이저 빔처럼 굉장히 작고 밝은 빛을 갖다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달성한 빛의 성능을 갖다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인류 사상 최고 밝기 달성. 이게 이제 신문에 보도됐어요. 이렇게 혹시 이거 보셨나요? 안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이제 가장 밝은 빛을 갖다가 이 표의 한계를 넘어선 그 밝기를 갖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자랑하는 건데 3세 방산가속기와 4세대 방산가속기를 운영하는 연구소는 전 세계에 5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그러니까 다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 그 능력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그런 연구소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과 경쟁하는 연구소가 포항에 있어요. 네, 포항에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가장 그 만들어내는 빛의 세기가 밝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다 인정받 그 성능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어서 4세대 방산가속기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30% 외국 유저가 30%나 돼요. 그러니까 외국 유저들도 저희 4세대 방산가속기를 사용하고 싶어서 경쟁이 아주 지금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빔라인 안타깝게도 지금 4세 방산가속기는 빔라인 2개밖에 없어요. 경획선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경쟁률이 엄청 이제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3대 1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연구자들한테 빔 타임을 충분히 제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서부터 2020년서부터 빔라인 증축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갖다 추진해 왔는데 세계 최고의 성능의 시설을 갖다 제대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이제 시설인데 빔라인이 없어가지고 국내 연구자들이 충분한 빔타임을 갖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을 갖다 극복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왔는데 다행히 아주 놀랍게 아주 감사하게도 여기 권혁원 국장 계시지만 포항시가 나서셔서 이 빔라인 증설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4년 480억. 그래서 올해 이제 설계 예산 20억이 확보됐고 25년에 170억, 26년에 180억의 예산을 갖다 신청할 건데 근데 설계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25년 예산이 확실하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권영원 국장님 비롯한 포항시의 도움과 포항 시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 170억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이제 방산가속기 활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정리한 건데 최근 과학 연구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 환경, 자원의 문제의 문제는 뭔가? 문제의 문제, 말이 좀 중복되는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그 환경 문제를 갖다 아주 그냥 리얼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런던이잖아요. 런던에 지금 북극곰이 지금 나타났네요. 문제는 뭐냐면 무슨 현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 세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미지 세계의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지 세계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미 다 관찰이 다 끝났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세계가 아직 규명이 안 됐어요. 원자, 분자 단위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물질의 특성, 현상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 미지 세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우 빠른 현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안정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안정 상태로 가기 전에 어딘가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를 파악을 못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자간 결합 있잖아요. 화학 결합.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100만 분의 1초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면 방사광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100피코세컨드라고 했잖아요. 피코세컨드는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이제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빠른 현상을 보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셔터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방산가속기. 그래서 방산가속기를 이용하면 원자 수준의 분해능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원자를 설명드렸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제 돌고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 전자의 크기는 이 원자의 크기예요. 그렇게 그거 이해되시나요? 전자의 크기는 사실 되게 작아요. 원자핵보다 훨씬 그 크기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가장 작은 입자가 전자예요. 무슨 많은 소립자도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소립자보다 작은 입자가 전자예요. 근데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데 원자의 크기만큼 돌기 때문에 실제 전자의 이펙티브 그 단면적은 원자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쏘면 원자핵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전자랑 반응해요. 이렇게 산란되기도 하고 또는 뭐 반사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에다가 엑스레이를 쪼이면 이런 그 회절 현상이 나타나고 요걸 분석하면 물질의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그럼 전자를 알 수 있으면 원자가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전자가 어딘지 알 수 있으면 원자 핵이 어딘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원자의 그 배치를 갖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물질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엑스레이 과학이에요. 너무 쉽죠? 이게 다예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원자의 배치가 어디 되는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단백질의 구조를 갖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사능가스를 이용해서 미지세계를 관찰하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그냥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구조를 갖다가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3세 방산가속기가 구조를 밝혀낸 단백질은 1,500여 개가 돼요. 지난 25년 동안. 앞으로 계속 밝혀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방산가속기를 이용하면 이런 구조생물학, 신약 개발, 백신 개발, 그 다음에 생물의학 이미징, 바이오 센서, 그 다음에 약제 제형 연구, 그 다음에 대사산물 프로파일링, 환경 생물 기술 등등의 연구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는 모두 8개의 바이오 연구를 할 수 있는 빔라인이 있어요. 아까 3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이오 연구에 특화된 빔라인이 8개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 분석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잠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전 세계 코로나 백신 매출의 83%를 갖다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화이자 매출이 21년에 370억 달러였고 22년은 이랬고요. 모더나는 이렇게 했고요. 21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갖다가 얼마나 샀는지 아시나요, 혹시? 3조를 샀어요. 그 정도로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엄청난 이제 이익을 갖다 챙겼죠. 근데 이 회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초과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고 연관된 그런 기초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과학을 아까 그 단백질 구조 분석 자체가 일종의 기초과학이잖아요. 그런 기초과학이 없이는 이들 그 거대 그 기업과 경쟁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연간 시장 규모가 3,000조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경쟁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산가속기 활용을 통해서 연구를 갖다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요. 그래서 방산가속기를 이용하게 되면
신약 개발 분야에 드는 인력과 비용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이제 단백질 구조를 갖다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천만 가지의 화합물을 갖다가 수백 가지 모획으로 최적화해서 시간을 갖다 줄일 수 있고요. 한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를 갖다가 저희 연구소가 셀트리온하고 협업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물론 주도는 이제 셀트리온에서 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방사능을 제공해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스파이크 프로틴에 결합되는 후보 물질을 갖다가 검증하는데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레킨노나 항체 치료제가 돈을 못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개발돼가지고.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방사능가스를 항체 치료제 개발에 이제 일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염증 조절용 항체 약물 개발도 이제 마찬가지로 방사능가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백질 구조를 갖다 분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분석을 한 다음에 3,000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약물 설계를 갖다 부위별로 할 수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이제 체제가 이제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드는 거고요. 인체 인산화 효소의 구조를 분석해서 신규 항암제를 갖다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3차 구조를 한 다음에 약물 설계하고, 그리고 신약 개발하고. 이게 이제 저희 연구소에 있는 자동화 빔라인인데, 이게 지금 안 움직이네. 이게 이제 자동화 빔라인인데, 단백질의 구조를 갖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빔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빔라인에서 그런 약물 탐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단백질 구조입니다. 의학 분야로 이제 넘어가면 저희 연구소에 생명의학 영상 빔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 빔라인을 이용해서 의학 영상을 갖다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사능에서 나온 빛을 갖다가 샘플에 조사하고, 그 조사된 그 영상을 갖다가 엑선 현미경을 측정하는데, 이 엑선 현미경의 그 해상도가 1마이크로미터예요. 아까 1마이크로미터 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분의 1미터. 근데 병원의 엑스레이는 100마이크로미터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시설이 그 해상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빔라인에서 연구에는 그 성과를 갖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1마이크로미터의 분해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 구조를 이제 영상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예가, 이게 이제 배터리인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요 배터리와 양극재를 갖다 찍은 거예요. 양극재 사이에 이제 절연체가 있는데, 충방전을 갖다 지속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절연처의 절연 강도가 나빠져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게 이제 성장하거든요. 이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이 절연체의 절연 강도를 갖다가 망가뜨려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화재가 나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에 대한 연구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 기공을 통해서 유입된 미세먼지. 여기서는 이 미세먼지는 주로 이제 그 식물도 이제 숨을 쉬거든요. 그 식물의 그 기공을 갖다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세먼지에. 그 중금속에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갖다가 이제 이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발바닥 근육에 대한 이제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초파리 신경세포의 3차원 구조를 갖다가 이제 연구한 건데요. 이것도 지금 영상인데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생체를 갖다 찍은 건데,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는 사실은 이제 그 방사가속기보다 밝기는 아주 이제 낮지만 퍼지는 특성이 있어서 한 번에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사가속기는 이제 퍼짐성이 좀 덜하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샘플의 일부만 이제 찍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시료를 갖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렇게 이제 찍었고, 요거는 저희가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상하이에서 찍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종양을 토끼 기회 29회 종양 주변에 생성되는 혈관을 갖다 이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로는 요걸 볼 수가 없어요. 요거만 보여요. 이거 큰 것만. 근데 이제 방사가 쓰니까 이제 이렇게 미세 구조가 관측되고 종양이 이제 나빠지는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 엑선으로는 이제 암이 아니라고 이제 판정한 건데, 방사을 보니까 암이라고 판정을 한 건데, 방사을 보니까 암이 아닌 걸로 이제 확인된 거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암이 아니라고 이제 엑스레이로 했는데 방사을 보니까 이제 암으로 확인된 그런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간의 뇌를 갖다가 방사항으로 찍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찍은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 찍은 건데 3차원으로 정확하게 이제 측정한 거고, 이건 허파를 찍은 거예요, 엑스로로. 근데 이거는 이제 코비드 사망 환자의 허파 구조를 본 건데, 이거는 정상 허파 구조고요. 이거는 이제 허파가 많이 폐색된 걸 볼 수 있죠. 여기랑 이걸 비교해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방사가속기를 이용하면 그 현재 그 의료 장비의 그 한계를 갖다가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최첨단 의료 장비는 대부분 가속기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요. 현재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암치료 리낙도 그렇고요. 근데 소수의 외국 업체가 전 세계 첨단 의료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의료기는 특별히 국산화의 장벽이 높아요. 이유는 임상 의사들은 검증된 장비만 선호해요. 그 첨단 의료 장비에 대한 연구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포항 지역에 만일에 어떤 포항공대 의대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있다 이제 생긴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능력에서 비교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사선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가속기와 연계된 엑스선 진단 기법을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그 엑스레이 갖고는 정확한 진단이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방사선가속기와 연계하면 그 진단의 정확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의사과학자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 인프라가 필요해요. 사실 임상의사는 너무 바빠요.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의사과학자는 반면에 연구가 일단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를 갖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의 과학이나 그 기술은 사실 장비가 90이에요. 장비가 좋아야 돼요.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구축하여 연구와 임상을 갖다 병행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진단의 그 정확도를 갖다 높이는 그 한 예를 갖다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 엑스레이 영상은 퀄리티가 나빠요.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반면에 방사능 엑스레이 영상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특히 3천 이미징도 가능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시죠? 지금 사실은 의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 진단된 것과 제대로 진단된 걸 비교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수를 갖다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엑스레이 영상에 기반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높은 그 정확도의 방사능 엑스레이 영상이 참값으로 있으면 이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 퀄리티 이렇게 방사가속기 엑스레이 영상과 같이 이제 하면 훨씬 더 AI 인공지능의 기법을 갖다 적용한 분석이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의사는 너무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연구하고 있는 건 맞아요. 서울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 의사님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아까 장비를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중입자 치료 시설이에요. 일본이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암 치료 기술은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중입자 치료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94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중입자 치료기 시설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94년 6월서부터 치료를 갖다 시작했는데 근데 이 시설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연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에요. 치료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법을 일본의 그 대기업 스미토모라든지 히타치 이런 대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 중입자 가속기 치료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중입자 치료 시설이 있는데 연세의료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도 지금 기장에 중입자 치료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 다 일본의 스미토모 히타치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벨기에 회사가 이제 만든 이제 시설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치료 기술의 그 발전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만일에 포스텍 중입자 치료 연구 시설이 있으면 이제 암 치료 연구를 갖다가 이제 연구에 집중하고 아까 일본이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연구에 집중하지만 암 치료 임상도 이제 병행하는 거죠. 그 일본의 그 연구시설하고 같은 형태로. 그다음에 국내 산업체의 의료 장비 연구 개발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일본 기업이 기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 갖다가 기업에 이전하게 되면 훨씬 더 기업이 그 기술 갖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빨리 할 수 있고 기업은 이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가속기 기술은 저희 연구소 다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구를 갖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올해 시간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작년에 밝은빛 과학 탐방 행사를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연구소가 이제 설립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가 사실 너무 소홀했어요. 이제 포항 시민들한테 연구소를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갖다가 거의 안 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연구소를 갖다 포항 시민한테 개방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500여 분의 방문자들이 저희 연구소 방문했는데 여기 4세 방산 가속기 사진 이게 아주 멋진 사진인데 좀 빔 프로젝트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구경하고 이게 초등학생들이 1.1km 걸어갔다니까요. 이제 걸어가지고 시설 하나하나를 다 구경하고 여기 보면 아주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했는데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오픈랩 행사 할 거고요. 이제 오픈랩 행사에 참여하려면 아마
시간적으로 이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그 투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연구소를 투어할 수 있는데, 요때는 이제 그 가속기 시설도 다 볼 수 있게 저희가 하는데, 이제 투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운전 중이기 때문에 가속기 안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건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투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